자, 오늘은 DNA 실험을 위한 기본 테크닉, 전기 영동, 일렉트로포레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이전에 기본적인 이제 분자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실험 여러 가지 장비, 피펫, 저울, 원심 분리기, 볼텍스 믹서, 기타 등등 그런 거를 사용법을 숙지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전기 영동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DNA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밴드 테스트 이런 거를 통해서 갖고 있는 DNA의 양이 얼만큼 되는지 정량해 보도록 합시다. 자, 분자생물학 실험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 및 소품들. 그래서 첫 번째, 자, 파이펫입니다. 그래서 파이펫은 여러분들이 유리관과 이 고무로 된 그런 파이펫을 사용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제 분자생물학 실험을 위해서는 마이크로 파이펫을 사용을 하죠. 이 마이크로 파이펫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 자루당 거의 한 30만 원이 넘습니다,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펫을 사용할 때는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자, 주의사항들을 한번 봅시다. 이게 기본적인 이 파이펫, 기본적 타입의 파이펫인데, 파이펫은 피펫 또는 파이펫이라 그러죠. 반드시 용량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용량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용량이 이제 바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타입의 파이펫들이 있는데, 이제 용량에 따라서 P2, P10, P20, P100, P200, P1000짜리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의 파이펫이 있는데, 이 최대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1000짜리는 1000 마이크로 리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마이크로. 그러니까 1ml이죠. 1ml. 1ml을 최대한으로 파이펫팅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P200, P200, 200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거는 최대 용량이 200 마이크로 리터다. 그래서 요 나사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최대 용량까지 이제 파이펫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용량을 벗어나게 이제 나사를 돌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프링에 의해서 이 펌프질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스프링에 의해서 펌프질이 이루어지니까 장시간 보관 시에는 반드시 이 최대 용량으로 나사를 돌려서 스프링을 이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이 끝나고는 반드시 이 파이펫을 최대 용량으로 돌려놓을 것. 그런데 최대 용량을 벗어나서 너무 위에까지 올라가면 이제 더 무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용량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파이펫 팁을 꽂아야 됩니다. 팁이란 뭐냐? 팁이란 군인에 있어서 파이펫은 총이고 팁은 총알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파이펫팅을 하면 이 총알은 어때요? 한번 쓰고 버리죠. 마찬가지로 파이펫을 무수히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하는 게 바로 파이펫 팁입니다. 자, 파이펫 팁을 꽂아야 되는데, 팁을 꽂을 때는 팁 위에 피펫을 직각으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꽂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직각으로 올려놓고 살짝 누르면서 싹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딱 파이펫에 팁을 밀착시킵니다. 보통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주지 않고 파이펫을 팁을 꽂으라 그러면 탁 하고 쾅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 끝이 손상이 되고, 이 끝이 손상이 되면 이렇게 밀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살짝 올려놓고 누르면서 싹 조금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밀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용량에 맞는 파이펫 팁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은 P1000짜리,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P200, 그 다음에 이거는 P100, 100짜리,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작은 P10입니다. 10마이크로만 용량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일반적으로 이 맞는 팁을 사용해야 되고, 그 팁들은 일반적으로 용량에 따라서 색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1000짜리는 블루 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200에서
20에서 200까지는 다 공용으로 쓰는데 옐로우 팁이라고 주로 그러고, 근데 흰색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블루, 옐로우, 화이트 이렇게 많이들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용량 요 팁은 이제 화이트 팁이라고 해서 10마이크로가 최대 볼륨인 그런 팁들입니다. 자, 팁이 있고 팁 박스, 여기 보는 것 같이 이런 박스에 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대량의 팁을 이렇게 팩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꼽아갖고 이렇게 씁니다. 가장 쌉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일일이 꽂아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귀찮습니다. 그래서 랩에 이제 학부생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시키는 게 이제 시약, 이제 초작이고 닦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팁 꽂으라 그러고 그러죠. 근데 팁을 꽂을 때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야죠. 그래야지 실험 시에 이제 컨타미네이션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손에 묻어 있는 그런 오염물질, 그다음에 세포 그런 게 들어가면 실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펫 팁들은 일회용이죠. 일회용 아닌 팁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는 거는 10ml짜리 파이펫이에요. 10ml짜리 굉장히 큽니다. 피펫 팁이 이만한 게 있는데 팁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 번 쓰는 그런 파이펫 팁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방금과 같이 렉에 팁을 하나하나 꽂아 쓰기도 하는데, 근데 고가의 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팁 렉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완전하게 비닐로 쌓여져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드러내서 팁 렉에 이렇게 탁 장착을 한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판은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 타입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비닐로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것들은 RNase, DNase, 프로티에이즈 프리라고 이제 써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RNase 뭐죠? DNA 분해 효소. 아니, RNase, RNA 분해 효소, DNase, DNA 분해 효소죠. 프로티에이즈, 프로테인 분해 효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팁에 묻어 있으면 DNA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다 디그레데이션, 다 그냥 다 분해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se, RNase, 프로티에이즈 이런 것은 반드시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지 않게 처리해서 비닐팩으로 딱 싸갖고 판매를 하는데 훨씬 비싸겠죠? 매우 비쌉니다. 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팩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 자체를 감마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마선 그 용기 내에서 며칠 이렇게 두면 그 모든 DNA, RNA, 그다음에 프로테인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DNase free, RNase free, 프로티에이즈 free 상태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파이페팅에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파이페팅은 포워드 파이페팅과 리버스 파이페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펫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로 쉽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이펫을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눌러보면 쑥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탁 첫 번째 걸리는 데가 있고 좀 더 들어갑니다. 항상 2단계, 2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그렇죠? 끝까지 누르면 조금 더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2단계가 있는데, 자, 파이펫을 지금 P200짜리예요. 그래서 170 마이크로를 파이페팅을 하고 싶다. 그럼 170에 딱 맞춰 놓는 겁니다. 그리고 팁을 꼽죠. 탁 하고 살짝 이렇게 돌려서 탁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워드 파이펫을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퍼스트 스톱, 첫 번째 스톱 될 때까지 눌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액체 속에 집어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펫을 릴리즈를 시키면 빨아들여지겠죠. 이 상태, 지금 여기서 빨아들여졌죠. 그런 다음에 딴 튜브로 가서 릴리즈 쭉 뿜어내는데, 뿜어내고 첫 번째 스텝이 아니고 두 번째 스텝까지 그냥 쭉
뿜어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량을 취해가지고 이쪽에서 다시 뿜어낼 때는 쭉 두 단계까지 쭉 뿜어내고 다시 원위치를 시키려는 겁니다. 그게 포워드 파이펫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파이펫팅이에요. 그런데 리버스 파이펫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포워드 파이펫팅보다 훨씬 정확하고 또 점성이 높은 그런 액체 그런 데 있어서는 이 리버스 파이펫팅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엔자임 같은 경우는 리버스 파이펫팅을 해야지 훨씬 더 정확한 양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파이펫팅의 개념은 뭐냐면 정량보다 약간 많이 흡입을 해서 정량만큼 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펫 팁에 약간 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은 더 많이 소모하지만 보다 정확한 양을 파이펫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끝까지는 아니래도 첫 번째 단계까지 누르고 그 다음에 살짝 더 눌러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용액에 피펫을 담그고 쭉 뽑아들여요. 그럼 뽑아들인 이 상태에 여기 들어있는 양이 정량, 내가 원하는 170 마이크로리터보다 더 많습니다. 약간 더 많아요. 그 대신 이제 원하는 튜브에 이거를 파이펫팅을 뿜어낼 때는 정량까지만 뿜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팁을 버릴 때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만큼 조금 액체가 남아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냥 버립니다. 자, 팁을 버릴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스위치가 하나 더 있죠. 파이펫마다 다들 틀린데 뭐 일반적으로 옆에 스위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위치가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요? 툭 누르면 탁 이렇게 떨어집니다. 탁 이렇게. 그래서 보통 옆에 통에 쓰레기통 팁 버리는 팁 박스를 갖다 놓고 탁 이렇게 해서 버려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기본적인 이제 파이펫들을 살펴보았고 몇 개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블루 팁을 사용하는 1000짜리 파이펫. 굉장히 팁이 크죠? 1ml이 최대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돌려보면 089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최대 볼륨이 뭐겠어요? 100까지 됐습니다. 여기는 파이펫마다 다 틀리지만 이게 세 자리인 것도 있고 네 자리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숫자들이 보여지는데 이게 최대 용량이 뭔지를 보고 가장 높이 있는 숫자가 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P1000짜리, P100짜리, 1000짜리 파이펫이니까 제일 꼭대기가 100, 또 꼭대기부터 100 되는 그런 볼륨이 뭐겠어요? 1000 마이크로리터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팁을 쓰는 P10짜리는 보면 자 여기도 숫자가 3개죠. 3개인데 여기 04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4 마이크로리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1 마이크로 이하의 0.1 마이크로씩 이제 숫자가 바뀌는 그런 단위죠. 그래서 전체 볼륨과 제일 꼭대기부터 읽은 그 숫자가 일치해야지 최대 볼륨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타입의 파이펫을 보았고 좀 비싼, 조금 더 비싼 파이펫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멀티 채널 파이펫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널이 여러 개예요. 채널이 뭐죠? TV 채널도 채널이고 채널이 운하도 채널이고 그래서 여러 개의 길이 있다는 얘기죠. 뜻이. 그래서 여러 개의 반복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한 번의 파이펫팅으로 다수의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다 팁을 꽂아 볼게요. 착 해서 하면 이렇게 꽂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 즉 100 마이크로리터로 맞춰져 있는데 쫙 빨아들이면 여기 각각 파이펫 팁에 100 마이크로씩 빨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탁 다시 레이즈를 할게요.
그래서 용량에 따라 이것도 여러 가지 멀티 채널 파이펫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자루에 30만 원이니까 이건 어떻겠어요? 8자루가 한꺼번에 있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글쎄요, 한 돈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8채널, 8채널 파이펫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사진에는 12채널 파이펫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주로 파이펫이 모든 실험이 TV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PCR을 위한 튜브의 플레이트나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 게 전부 다 8 곱하기 12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8개 채널을 한꺼번에 할 때는 옆에서부터 이렇게 탁탁탁탁 쓰면 되고 12개의 채널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채널이 있죠. 오토 파이펫입니다. 모터 구덩이에서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파이펫이 이제 작동을 합니다. 띡 누르면 쭉 빨아들이고 띡 누르면 쭉 내려가고, 그죠? 그래서 리버스 파이펫팅, 포워드 파이펫팅 그런 거를 고려할 필요도 없이 띡 하면 쭉 올라가고 띡 하면 쭉 내려가고. 그리고 이게 계산을 해서 소량의 분배 파이펫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을 쭉 빨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100씩 띡띡띡띡띡띡 그러면 10번이 분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면 오토 멀티 채널 파이펫이네. 오토 파이펫인데 멀티 채널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격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멀티 채널 파이펫이 100만원, 얘는 어떻겠어요? 150만원 할라나? 얘는 오토 멀티 채널 한 200만원 할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 멀티 채널 파이펫, 여기 사진을 보면 이런 걸로 여기 96개 구멍을 다 이렇게 채운다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토 멀티 채널 파이펫으로 96개 홀에 100마이크로씩 다 196번을 분주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대신 오토 멀티 채널 파이펫으로 쫙 1000씩 빨아들여서 10씩 8번을 딱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한 방에 분주를 다 끝내줄 수 있습니다. 자, 튜브 앤 데어 렉스. 일단 튜브로 봅시다. 튜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화분 실험을 할 때도 이미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에펜돌프 튜브라고 합니다. 그 전에 튜브를 이렇게 이런 통에 넣고 실험실에서 쓸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핀셋으로 튜브 끝을 딱 잡아갖고 이렇게 가지고 꺼내는 게 가장 좋죠. 손이 속에 닿으면 안 되겠죠. 물론 장갑을 끼는 게 가장 좋고, 장갑을 꼈어도 컨타미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뚜껑을 열고 핀셋으로 이 튜브 끝을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꺼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여기 보는 것이 바로 에펜돌프 튜브라는 겁니다. 에펜돌프는 튜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조미료의 대명사는 뭐죠? 미원입니다. 미원. 그래서 미원 좀 넣어 그러죠. 조미료 넣어 그러지 않고 미원 좀 더 넣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튜브를 에펜돌프 튜브 그러는데, 에펜돌프라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서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에펜돌프 튜브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재질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재질입니다. 가소성 플라스틱인데 다른 물질과 반응성이 매우 낮아서 실험 튜브 이런 팁들 그런 데서 재질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튜브 용량은 1.5ml 튜브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1.5ml 1500 마이크로리터가 최대 용량입니다. 그리고 튜브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뭐예요? 스크류 튜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용량이 굉장히 적은 그런 튜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여드리면, 자, 이게 바로 PCR 튜브입니다. 최대 용량은 200 마이크로리더 0.2ml 튜브. 요거는 PCR용으로 사용을 하고 굉장히 벽이 얇습니다. 벽이 얇아서 온도가 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PCR 실험할 때요, PCR 튜브로 같이 또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용량이 작은 PCR 튜브들은 이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다루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립 튜브 또는 플레이트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스트립 튜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조절조절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몇 개씩 이렇게 끊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뚜껑이 이렇게 달려있는 스트립 튜브도 있고, 뚜껑이 없이 이렇게 돼 있었고 뚜껑을 스트립으로 따로 돼 있는 그런 튜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도 있어요. 플레이트. 자, 여기 사진 먼저 볼까요? 그래서 여기 가장 많이 쓰는 1.5ml 튜브, 그리고 2ml 튜브, 여기 밑이 라운드로 되어 있는 조금 큰 용량의 2ml 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500ml, 500 마이크로, 그 다음에 방금 본 PCR 튜브 200 마이크로짜리예요. 그래서 여기 스트립 튜브가 있고, 여기도 스트립 튜브, 리드 뚜껑이 따로 있는 타입이 있고, 그 얘기 먼저 할게요. 이런 PCR 튜브에는 뚜껑이 리드라고 그러죠. 리드 뚜껑이 돔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플랫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돔형은 왜 그러느냐, 나중에 PCR을 배울 때 아시겠지만 PCR로 뚜껑을 꽉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나사로 돼 갖고 위에서부터 열판이 내려와 갖고 뚜껑을 꽉 눌러서 뚜껑을, 동그란 뚜껑을 여기를 찌그러뜨리면서 뚜껑을 꽉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돔형과 또 특별한 또 리얼타임 PCR 그런 거 쓸 때 또 플랫 타입의 이제 PCR 뚜껑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하나가 200 마이크로짜리 PCR 튜브에 해당하는 겁니다. 96개가 하나의 플레이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96웰 PCR 플레이트입니다. 그럼 뚜껑은 어디 갔어요? 뚜껑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PCR을 할 때 굳이 뚜껑을 하나하나 닫지를 않고 뚜껑을 이렇게 고무 뚜껑, 러버 리드라고 그러죠. 고무 뚜껑으로 위에다 이렇게 탁 덮어서 하나하나 꼭꼭꼭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서 꽉 이 PCR 열판으로 꽉 눌러주고 PCR을 한 다음에 러버 리드 고무 뚜껑을 쫙 제거를 한 다음에 멀티 채널 파이펫으로 착착착 해갖고 오늘 할 전기용도 한꺼번에 한 방에 그냥 착착 로딩 할 수도 있는 그런 튜브입니다. 자,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스티커 같이 생긴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로 뚜껑을 이제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해요? PCR 다 끝났어요. 근데 플레이트로 PCR을 한 것들을 이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스카치 테이프로 착 붙여갖고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아까 모든 렉이나 튜브 플레이트나 전부 다 12 곱하기 8 96개 사이즈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밀한 실험, 소량의 정밀한 실험을 할 때는 요 96개 하나의 구멍을 4개로 만들어 놨어요. 4개로. 그래서 96 곱하기 4 해서 384개의 구멍이 있는 PCR 플레이트도 있어요. 그러면 384개의 반응을 한 방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트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렉을 봅시다. 튜브 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생긴 렉. 사진에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개 곱하기 12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1.5ml 튜브를 꽂을 수 있는 이제 일반적인 렉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작은 그런 PCR 튜브들을 꼽기 위해서는 PCR 튜브 전용의 작은 렉에
놓고 그다음에 실험을 한 다음에 실험이 다 끝나면 이렇게 보관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그런 PCR 플레이트도 여기 이렇게 넣고 장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96개짜리 이런 튜브, 일반적인 튜브, 렉도 여기 뚜껑이 있어갖고 전체를 실험하던 도중에 이거를 한꺼번에 딱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뚜껑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템프 렉이라는 게 있는데 항온 렉이죠. 항온,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아이소템프 렉. 실험실에서 실험 도중에 이제 낮은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PCR 반응을 하기 전에도 온도를 먼저 높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낮은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 또 프로테인 실험 같은 거 할 때도 낮은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렉을, 여기 보시는 이런 렉을 원하는 온도로, 지금 이 렉 같은 경우는 냉동실에 이제 넣어둔 거예요. 성에가 좀 꼈죠. 그래서 이런데 튜브에 꽂고 이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는 에펜돌프에서 나온 아이소템프 렉, 이거는 원하는 온도,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0도짜리입니다. 마이너스 20도로 쫙 유지를 해주다가 온도 범위를 마이너스 20도에서 탁 떨어지면 이 컬러가 바뀝니다. 색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 렉 속에는 특수한 그 액체가 들어있어 갖고, 보통 어때요? 이 저온에 있던 거를 상온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쭉 그러니까 그레이저하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겠죠. 보통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온도가 마이너스 20도면 20도를 끝까지 유지를 합니다. 쭉 유지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온, 아이소템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렉도 있습니다. 실험할 때 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글로브스. 여러분들이 라텍스 장갑 많이 끼고 폴리글러브도 많이 낍니다. 근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장갑도 있죠. 그게 조금 틀린 거예요. 라텍스 글러브, 여기 보는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여기 보는 거는 파란색의 니트레이트 글러브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ETBR이라는 물질, 발암성 물질을 분자생물학 실험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럴 때 라텍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라텍스 장갑에는 ETBR이 스며든다 그래요. 그래서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며들어봤자 언제 그게 투과가 돼갖고 피부까지 닿겠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장갑을 끼고 ETBR을 직접 장갑에 묻혀가면서 쓰고 그럴 때는 반드시 니트레이트 장갑을 써야 된다. 이 파란색. 그리고 폴리글러브라고 하는 거 알죠? 일반적으로 ETBR 같은 거 쓸 때 잠깐 쓰고 버리고 할 때는 폴리글러브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워터베스랑 인큐베이터. 워터베스, 여러분들이 다른 실험할 때 이미 많이 써봤죠. 항온을 유지하는 그런 워터베스입니다. 일반형 워터베스입니다. 온도 딱 맞춰놓고 놔두면 온도가 이 속에, 수조 속에 온도계가 있어갖고 그 온도 이상이 되면 딱 전원이 꺼져갖고 히팅이 안 되고, 또 그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또 히터가 탁 들어와서 가열이 되고, 그런 아주 단순한 구조죠. 그런데 그런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쉐이킹 인큐베이터라는 게 있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시료를 이제 교반을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생물 키울 때, 그럴 때는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워터베스가 워터플로우 타입, 물이 움직이는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모터가 있어 갖고 물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확 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다 정밀한 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워터베이스보다 물을 이렇게 계속 흘려주면 전체 인큐베이터 또는 이 워터베이스 속의 온도가 일정하게 되겠죠.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더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려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비싼 타입, 전기로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1.5mm인데 EML 튜브 그런 거를 꽂아가지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주는데, 이 서머믹서,
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이 퀄리티 인큐베이터입니다. 가격 한 500만 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밸런스 초정밀 저울이고, 여기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는 저울이고, 저울은 사용하기 전에 평형을 반드시 맞춰줘야 되죠. 뒤에 보면 이렇게 기포 방울이 하나 있어가지고 왜 가운데 딱 들어가야지 평형이 유지되는 거죠. 그거를 높이를 어떻게 조정해요? 여기 있는 나사를, 좌우에 있는 나사를 조절하면 이제 높이 조절이 되는 거죠. 높이 조절해서 평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0점을 바로 반드시 맞추고 이제 무게를 잰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센트리퓨즈 여러분들 이미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G value, 그래비티 값이다. 그 다음에 RPM, round per minutes, 이런 돌아가는 속도인데, 속도만 높다 그래서 G value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 더 팩터가 있다 그랬죠. 중앙에서부터 시료까지 거리가 길면 길수록 G 값이 확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주의사항 뭡니까? 좌우가 무게가 같도록 해야 되고, 시료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밸런스 튜브를, 블랭크 튜브를 넣어서 밸런스를 맞춘다. 그래서 고속이나 대용량의 원심 분리기에서는 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여기 냉각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그랬죠. 자, 볼텍스 터치 믹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꾹 눌러주면 스타트 되는 것도 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작동을 하면서 이제 시료를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퓨움 후드 냄새 나는 거는 이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공기의 흐름은 밖에서도 안쪽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죠. 음압입니다. 음압. 이 속에 음압이 작용을 해서 공기가 계속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빨려 들어간 공기는 밖으로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흉 후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구멍을 좀 그렇게 뚫어 놓으면 공기가 밑에서 위로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주로 부식성 시약 또는 인화성 시약들을 여기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용동 일렉트로포레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기가 뭡니까? DNA나 RNA, 프로테인과 같은 그런 고분자 물질들을 전기적인 힘을 이용해서 젤에서 이동시켜서 크기에 따라서 서로 분리를 하는 그런 기술을 바로 일렉트로포레시스, 전기용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로 여러 가지 미디어 속에서 전기용동을 시키는데, 우리는 오늘 아가로즈 젤에 의한 전기용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가로즈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묵입니다. 묵. 그래서 한천에서 추출한 그런 한천 뭐죠?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추출물, 그게 바로 아가라 그러죠. 아가. 그것을 좀 더 정제한 거, 그거를 이제 아가로즈라 그러는데, 그래서 추출된 DNA 확인할 때 우리 아가로즈젤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PCR 프로덕트, PCR 한 산물을 이제 확인할 때, 그것도 이제 DNA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가로즈젤을 이제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0.005% 정도의 ETBR이라는 것을 포함한 아가로즈젤의 농도는 1에서 1.5%의 아가로즈를 이용해서 주로 전기용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BR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사용할 거고, 쉽게 말해서 DNA를 염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DNA를 염색해서 그걸 확인하는 그런 물질이 바로 ETBR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묵같이 생긴 아가로즈로 만든 젤을 어디다 넣어요? 버퍼 속에다 넣죠. 완충액 속에다 넣어갖고 이제 전기를 통하게 되는데, 전기용동을 위한 버퍼는 두 가지를 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TAE라는 버퍼 또는 TBE라는 버퍼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TAE는 트리스 베이스 아세틱 엑시드 EDTA의 앞을 따서 TAE고, TB는 트리스 베이스랑 보릭 엑시드 EDT입니다. 그래서 TB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1XTB, 1XTB, TAE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1X라는 개념을 좀 알도록 합시다.
시약을 사용을 할 때 그때그때 만들기가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x 상태 10배의 농도를 만들어서 1x로 10배의 농도의 시약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 사용할 때 1x로 물 9배를 탁 넣으면 바로 1x 10분의 1로 희석한 시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x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10x 용액이란 10배 농도로 된 그 저장 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전기용동에서 DNA 이동 방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전기용동을 하면 젤이 있고 젤 속에 DNA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전기를 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DNA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DNA는 어디로 가요? 1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DNA라는 것에 DNA는 일단 DNA 성질 트리스 EDTA라는 용액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물에도 잘 녹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물에도 잘 녹고 DW에도 잘 녹아요. 그럼 뭐하러 이거 쓰겠어요, 그렇죠? 근데 T에 조금 더 잘 녹아요. 그리고 순수한 DNA를 원할 때는 이제 물로만 녹이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DNA를 다루고 녹이고 그럴 때는 이제 T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T나 DW에 이제 DNA가 녹아 있습니다. 근데 얘가 녹아 있는 그런 DNA는 무색이고 보이지가 않아요. 무색이니까. 그래서 전기용동 버퍼에 탁 파이펫으로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서 확 확산이 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DNA를 전기용동할 때는 로딩 다이라는 거를 섞습니다. 로딩 다이. 근데 그 로딩 다이에는 주로 뭐를 쓰냐면 브롬피놀 블루라는 BPB라고 표현합니다. 브롬피놀 블루. 파란색 염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염료를 DNA랑 섞어요. 그러면 이제 DNA 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슈크로즈 같은 그런 고분자 물질을 이 BPB랑 같이 섞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 DNA를 탁 넣으면 DNA가 버퍼 속에서 확산되지 않고 웰 속으로, 웰이 뭡니까? 웰, 우물입니다. 우물이 웰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용동할 때 아가로즈 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 아가로즈 젤이 이렇게 두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죠.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우리는 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물입니다. 우물. 예. 그래서 그 속에 여기는 이제 버퍼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버퍼 속에 침강제 브롬피놀 블루 플러스 슈크로즈를 섞은 DNA 그걸 믹스를 한 거를 여기다가 탁 넣으면 이게 확산되지 않고 요 속으로 탁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NA랑 브롬피놀 블루를 섞은 침강제 염료를 섞은 그런 거를 여기다 탁 놓으면 밖으로 이렇게 확산돼 나오지 않고 밑으로 탁 웰 속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지금 물 속에 들어있어서 웰이 정확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지금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탁 떨어뜨리면 아래로 착 가라앉습니다. 지금 열심히 로딩하고 있는 그런 자세죠. 자, 이 자세를 주목하세요. 이 자세를 나중에 실제로 로딩을 할 때. 자, 파이펫을 쥐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 끝이 흔들려서 이 웰 속에 정확히 로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 이 뾰족한 걸로 이 젤을 아가로즈 묶었다 그랬죠. 그거를 쿡 찔러버리면 구멍이 뻥 나서 DNA가 다 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반대편 손가락으로 요 팁 끝을 여기 이거는 별로 안 좋네요. 여기는 이거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는 요 팁 끝에 손가락을 딱 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안정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금 파이패팅 자세, 전기용동하라는 파이패팅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손쉬운 DNA의 확인과 정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방금 얘기한 것 같이 DNA는 무색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TBR이
ETBR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DNA의 존재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딩할 때는 로딩 다이를 쓰지만 실제로 로딩한 후에 확인할 때는 ETBR이란 게 바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ETBR이란 건 뭐냐? 두 개의 염기가 결합한 DNA 사다리에 가로된 염기쌍, 지금 뭐 퓨린계랑 피리미딘계가 서로 붙어갖고 이렇게 뭐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염기가 2개짜리는 퓨린계, 염기가 고리가 2개짜리는 퓨린계, 고리가 1개짜리는 피리미딘계 염기인데 피리미딘은 퓨린이랑만 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크기가 DNA 이 두 사들의 간격이 동그라미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간격이라 그랬는데, 이 ETBR이라는 놈의 분자 구조가 요거랑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조도 비슷해요. 그래서 DNA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염기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염기쌍 사이사이에 ETBR이 잘 껴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껴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ETBR 자체가 자외선을 받으면 가시광선으로 전환시켜 발광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현관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NA 존재하에서 이제 자외선을 딱 쬐면 ETBR이 번쩍번쩍 빛나겠죠. DNA랑 ETBR이 결합을 해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ETBR과 결합된 DNA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추출된 DNA를 ETBR이 포함되어 있는 아가로즈 젤상에서 정경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젤 자체를 만들 때 ETBR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경동 한 후에 ETBR 용액 속에서 염색을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ETBR을 포함한 그런 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에 ETBR이 결합하게 되고, 이를 자외선하에서 관찰하면 발광하는 ETBR의 밝기로서 상대적인 DNA 양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DNA가 젤상에서 DNA가 어디 존재하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ETBR의 밝기로 DNA 양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그 양을 알고 있는 DNA와 동일한 조건에서 같이 정경동을 하면 그 밝기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DNA의 양이 얼만큼을 측정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젤에서 내가 농도로 알고 있는 DNA를 5 마이크로리터 로딩 할 거예요. 그리고 농도를 모르는 내가 방금 추출해낸 DNA를 볼륨을 똑같은 양 5 마이크로리터를 동일하게 로딩을 했어요. 그리고 ETBR의 스테이닝을 딱 해서 이제 UV를 쬐서 보면 요거랑 밝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DNA의 농도랑 얘의 농도랑 지금 추출한 DNA 농도랑 농도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비교를 해서 농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ETBR이라는 것을 DNA 확인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ETBR이 방금 얘기한 것 같이 DNA에 삽입됩니다. 그래서 인터컬레이팅 에이전트라 그래요. 그래서 DNA에 삽입되면 그때 DNA에 ETBR이 딱 삽입됐을 때 복제가 일어나든지 그러면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을 일으켜요. 이제 이거 뮤테이션 공부할 때 이제 이미 많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틀 변환 돌연변이 프레임 시프트. 그래서 3개씩 염기를 끊어갖고 단백질로 정보를 인식을 하는데, 1개가 들어가든지 1개가 빠지든지 그러면 틀이 변하죠. 프레임이 변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린 놈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암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TBR을 사용할 시에는 제한된 구역에서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ETBR은 수용성으로 신체에 오염되어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뭐 오염이 될 수도 있는데 손에 이렇게 묻을 수도 있는데 뭐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바로바로 물로 닦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빛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밝은 데서 이제 사용을 하면 빛에 의해서 저절로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서 ETBR은 어두운 곳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ETBR 얘기를 계속 하냐면,
워낙 많은 이 분자생물학 실험실에서 ETBR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조심조심. 그런데 여러분 지금 DNA 실험을 처음 하는 여러분들한테 ETBR을 갖다 맡겼다가는 이제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ETBR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물질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좀 비쌉니다. 그 대신.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ETBR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훨씬 싸기 때문에 여전히 ETBR보다 경제적이지 못하고 DNA를 추출해내는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실험실에서는 ETBR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는 ETBR이 아니고 대체 물질, 굿뷰라고 하는 그런 개발된 ETBR 대체 물질로 ETBR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물질로 대신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방금 본 것 같이 DNA에 ETBR이 이렇게 생겼는데 DNA에 어떻게 돼요? 인터컬레이팅 착착착 들어갑니다. 그래서 DNA랑 ETBR을 섞어 놓으면 ETBR에 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UV를 비치면 얘가 번쩍번쩍 빛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NA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발암물질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2% 아가로 주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이 농도는 질량 부피 퍼센트를 이용합니다. 질량 부피 퍼센트는 용질의 그램 나누기 용액의 부피 곱하기 100의 이제 공식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질의 그램수를 알고자 합니다. 근데 1.2%라는 거는 용질의 그램수 x g입니다. 이거를 용액의 부피는 이제 40ml을 만들 건데 왜 그러냐면 하나의 이 아가로 주제 캐스트를 채울 부피가 40ml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40ml이죠. 그거에 100을 하면 됩니다. 1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x는 어떻게 됐어요? x는 어떻게 되죠? 40 곱하기 1.2 분의 100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없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48에 0.48인가요? 네, 0.48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커에 250ml 정도 되는 비커에 40ml의 TA 버퍼를 넣고 버퍼랑 속에 전기용동을 할 버퍼랑 같은 용액으로 이거를 녹여야 되죠. 그래서 40ml의 TAE 트리스 아세틱 엑시드 EDTA 용액에 0.48g의 아가로즈를 넣고 잘 일단 흔들어 준 다음에 한 2분간 전자레인지에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녹여주면 됩니다. 근데 증발을 하면 이 농도가 틀려지겠죠. 되도록이면 증발을 최대한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닐 랩으로 덮고 구멍을 두세 개 뚫어 놓습니다. 비닐 랩으로 완전히 막아 놓으면 이제 끓어갖고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구멍을 두세 개 이쑤시개로 뚫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1분 정도 가열한 후에 전자레인지를 정지를 하고 다시 흔들어 준 다음에 다시 가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분 정도 2분 다 가열을 했는데도 알갱이가 이렇게 계속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초 정도 더 가열해서 완전히 녹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녹인 후에 비닐 랩을 제거를 하는데 뜨거운 수증기를 조심하십시오. 피펫으로 ETBR 또는 대체 시약, 우리는 지금 굿뷰라고 하는 ETBR 대체 시약을 넣을 겁니다. 4 마이크로리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흔들어갖고 완전히 섞어줍니다. 근데 섞을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비커를 돌려서 완전히 섞어주는데 거품이 나면 안 됩니다. 거품이 나면 이제 거품과 함께 굳으면 젤이 전기용동을 할 때 이제 장애가 되므로 기포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된 캐스트에 부어 넣는데 젤의 두께는 약 7mm 정도가 됩니다. 40ml을 고기 캐스트에 딱 부어 넣으면 그 정도 정확히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포를 파이펫 팁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밀어줍니다. 콕콕 찔러주면 기포가 제거가 되고, 또는 제거가 어려울 시에는 적어도 카세트의 그 벽으로 기포를 팁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콤이 뭐죠? 빛입니다. 빛. 이렇게 생긴 거를 뭐예요? 이 카세트에 꽂아 놓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콤이라 그러는데, 콤에 기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기포가 붙어 있는 상태를 굳으면 콤이 울퉁불퉁해집니다. 기포가 붙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콤에 붙은 기포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콤을 싹 이렇게 빼가지고 기포를 다시 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콤을 꽂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1-20분 후에 이제 젤이 완전히 굳으면 약간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젤을 사용하면 되는데, 젤을 만들고 나서 장시간 보관할 시에는 비닐 랩으로 쌉니다. 또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가지고 젤의 수분 증발을 막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세트에 젤을 부은 그런 모습입니다. 카세트의 젤 렉, 이제 플라스틱 쪼가리가 있습니다. 그 젤 렉을 넣고 일단 콤을 장착한 후에, 이걸 이제 콤이라 그런다 그랬죠. 아가로즈를 부은 모습입니다. 부어갖고 여기가 지금 하얗게 묵같이 굳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굳은 아가로즈 젤을 뺄 때는 천천히 한쪽을 들어갖고 차례로 공기가 뽁뽁뽁뽁뽁 그렇게 들어가게 빼야지, 그냥 한꺼번에 팍 빼면 이 웰이 상합니다. 그래서 카세트를 빼낸 후에 여기 이렇게 카세트를 하나를 탁 드러내죠. 콤을 일단 빼내고 그 다음에 카세트 자체를 드러내면 카세트 아랫면과 옆면에 얇은 젤 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전기용동 장치에 집어넣으면 그 얇은 젤이 버퍼 속에 둥둥 뜨게 되겠죠. 그러니까 카세트 아래와 옆에 붙어 있는 얇은 젤은 휴지로 닦아서 반드시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젤을 완성을 했고, 다음과 같이 이제 전기용동을 하는 거죠. 충분히 이 버퍼 TA 또는 TB 버퍼를 완전히 버퍼에 젤이 완전히 잠기게 한 다음에 100V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전기용동을 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아가로즈 젤이 여기 주입을 하고 전기용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자량에 따라서 쭉 분리가 되면서 플라스틱으로 DNA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용할 이 전기용동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기용동 장치는 이렇게 전기용동을 하는 트레이랑 일단 파워 서플라이가 분리가 돼 있고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용동 장치는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가 여기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일체형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용동을 한 다음에 젤을 이제 확인을 할 때는 UV 램프, 트랜스 일루미네이터라고 그러죠. UV 그 등 위에다가 젤을 내려놓으면 UV에 비춰서 젤이 이렇게 DNA랑 ETBR 또는 굿뷰가 결합한 부위가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UV 일루미네이터 하에서 이제 아가로즈 젤을 관찰하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전체 실험은 ETBR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 과정을 그래도 케미칼이니까 폴리그러브를 착용을 하고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UV 광선은 맨눈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안경을 안 쓴 사람은 UV를 직접 보면 망막이 상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UV 프로텍터, 플라스틱으로 된 UV 프로텍터를 갖다가 놓고 관찰하면 됩니다. 우리는 젤덕이라고 하는 그 카메라 촬영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 화면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볼 것이니까 이 걱정은 이 부위에 의한 눈손상 걱정은 없습니다. 아가로주제를 통한 DNA의 이동 속도를 결정하는 몇몇 요소들이 있겠죠. 뭡니까? 일단은 DNA 분자가 크면 늦게 이동을 하고 분자가 작으면 빨리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아가로즈 농도에 따라서 아가로즈 농도가 단단하면 퍼센티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천천히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분자량이 적은 범위에 있어서의 세퍼레이션, 분해능이 높아지고 또 아가로즈 농도가 1.5%가 아니고 뭐 1% 정도로 낮춰놓으면 굉장히 분자량이 큰 DNA들을 서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kb 베이스, 20kb 베이스 되는 거를 분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가로즈 농도를 훨씬 낮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DNA 형태도 이동을 하는 이동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 DNA냐 아니면 더블 스트랜드 돼 있는 DNA냐. 디네이처레이션 되면 어떻게 돼요? 분자량이 반으로 감소를 하겠죠.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RNA 같은 경우는 훨씬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 당연히 전류가 볼테이지 수를 높여주면 빨리 세퍼레이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염기의 조성 및 온도 등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는 람다 페이지 DNA, 람다 바이러스의 페이지 바이러스의 DNA를 추출해 놓은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DNA를 갖고 전경동을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품화되어 있는 람다 페이지 DNA는 딱 정량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리터당 500 나노그램의 농도다. 그 농도가 명확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리얼 다일루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례로 농도를 낮게 희석한 4개의 다른 시료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4개의 다른 시료를 만들어낸 후에 이를 한꺼번에 정경동을 해서 제일상에서 DNA 농도를 차이를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시리얼 다일루션을 어떻게 하느냐? 자, 오리지널 500 나노그램 per 마이크로리터의 농도를 가진 원액을 3 마이크로리터를 취합니다. 그리고 물을 27 마이크로를 넣으면 총량이 30 마이크로리터가 되고 이게 3에서 30이 됐으니까 10분의 1을 다일루션 시킨 시료가 됩니다. 그래서 농도는 500에서 10분의 1 하면 50 나노그램 per 마이크로리터의 시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0 마이크로리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터치 믹서에 의해서 완전히 섞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 섞은 거를 다음번 시료를 다일루션 하는데 여기서 6 마이크로를 따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볼륨이 24 마이크로리터 밖에 안 남겠죠. 근데 우리가 24 마이크로리터를 이제 다 로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5 마이크로리터만 나중에 따가지고 로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료 50분의 1로 다일루션 된 시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1번 시료에서 6 마이크로리터를 따오고 그 다음에 24 DW를 넣으면 30 마이크로리터가 되고 튜브를 또 만듭니다.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여기서 5배 희석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 나노그램 per 마이크로리터가 됩니다. 요거에서 다시 6 마이크로를 따서 어떻게 돼요? 24 마이크로리터를 넣으면 30 마이크로리터가 되는데 250분의 1 여기서 다시 5배 희석한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튜브를 다시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번에는 4배, 5배가 아니고 4배를 희석합니다. 그럼 얘는 1000분의 1 오리지널 500 나노
나노그램 per 마이크로리터에 대해서 1000분의 1 희석한 시료가 되고 0.5 나노그램 per 마이크로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을 땄으니까 여기서 30 마이크로리터에 DW를 넣어주면 약 40 정도의 이제 튜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리즈로 10분의 1, 50분의 1, 250분의 1, 1000분의 1 희석시킨 그런 4개의 튜브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젤을 로딩을 해야 되는데, 젤에 이제 DNA를 로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파라필름, 파라핀으로 된 얇은 필름이죠. 여기는 이 표면 장력이 높아갖고 액체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그랗게 딱 방울이 맺힙니다. 로딩 다이, 브롬피놀 블루에 의한 로딩 다이가 이제 튜브에 있는데, 그거를 로딩할 시료수만큼 1마이크로씩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 넣습니다. 1마이크로씩 분출하여 방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첫 튜브에서 나온 시료를 5 마이크로리터를 준비를 해갖고 요 준비한 1마이크로리터의 로딩 다이랑 펌프질을 해갖고 파이펫으로 펌프질을 해갖고 섞습니다. 기포가 생기면 안 되고 완전히 내뿜어 줍니다. 그럼 조금 큰 방울이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다 빨아들이는 파이펫팅을 해서 전체 6 마이크로리터로 취해서 그거를 로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5 마이크로리터로 파이펫을 맞춰 놔야겠죠. 그리고 펌프질을 해갖고 1 마이크로리터의 로딩 다이어 완전히 섞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이 6 마이크로리터가 됐으니까 이걸 다 빨아들이려면 파이펫을 6 마이크로로 조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완전히 빨아들인 다음에 로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쭉 이제 젤을 이렇게 콤이 이렇게 쓰면 콤 하나당 젤을 그 DNA 시료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제일 앞에 제일 첫 번째 1번 레인에는 레더라고 하는 이미 알고 있는 DNA의 레더를 3 마이크로리터 정도 로딩을 하면 됩니다. 이 레더라 하면 이렇게 전기용동이 이렇게 되면 알고 있는 DNA 크기의 알고 있는 그 베이스 페어의 DNA들을 서로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딩을 전기용동을 하면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DNA 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1kg 베이스 레더다 그러면 여기는 1kg 베이스 페어, 여기는 2kg 베이스 페어, 여기는 3kg, 여기는 4kg, 이런 식의 레더가 생성이 되고, 뭐 100 베이스 페어 레더다 그러면 100 베이스 페어, 200, 300, 400, 500, 500은 좀 진하고 600, 700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레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넣느냐? 내가 로딩한 DNA랑 얘를 사이즈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는 사이즈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레인에 레더, 마커라 그러고 그러기도 하고 레더라 그러죠. 레더를 로딩하게 됩니다. 근데 제품으로 이거는 나와 있기 때문에 DNA랑 이 로딩 다이, 브롬피놀 블루 이런 거랑 이미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준비한 브롬피놀 블루랑은 섞지 않아도 되고, 이 제품 자체를 3마이크로만 따서 첫 번째 웰에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림을 보면서 봅시다. 로딩을 하려고 전기용동 장치를 이렇게 마련을 해놨고, 그리고 로딩을 할 DNA 시료가 이렇게 튜브에 담겨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PCR 마커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마커를 첫 번째 레인에 이제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 레인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시료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5 마이크로리터를 취해서 요거랑 여기 브롬피놀 블루를 한 방울씩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이미. 그래서 5 마이크로리터의 브롬피놀 블루랑 얘를 섞어서 전체를 6 마이크로리터가 되면 전체를 요 속에 하나씩 차례로 로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딩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딩을 할 때 이 젤 팁 끝을 젤에 닿게 해갖고 푹 찔러버리면 젤이 파손이 되면 이제 실험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파이패팅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으로는 파이펫을 잡고, 그죠? 여기를 손으로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손가락 끝을, 왼손 손가락 끝을 여기에 딱 대줘야지 이제 안정된 자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손바닥 이쪽을 이렇게 여기에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부분에 손바닥을 딱 대서 안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경동 장치에서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이쪽이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차지를 띈 DNA가 어떻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젤 카세트를 놓는 방법은 이쪽에 웰이 존재하도록 해서 정경동을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정경동이 이미 진행된 겁니다. DNA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브롬피놀 블루가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는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로딩을 하면 이 정도 브롬피놀 블루가 이동을 했으면 DNA가 어느 정도 세퍼레이션 돼서 잘 관찰할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브롬피놀 블루의 위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UV 일루미네이터 상에 딱 올려놓고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첫 번째 레인에 있는 게 바로 DNA 마커 또는 레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시료들을 로딩을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리얼 다일루션을 했기 때문에 작년 학생들이 한 사진을 하나 보면 정경동이 잘 이루어졌으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겠죠. 가장 진한 거 오리지널 DNA를 10분의 1 희석한 거, 그 다음에 50분의 1 희석한 거, 뭐죠? 또 그 다음에 250분의 1 희석한 거, 그 다음에 1000분의 1 희석한 거,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쭉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레더가 이렇게 왼쪽에, 이거는 이제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레더를 로딩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레더랑 시리즈로 다일루션 된 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농도를 다일루션을 잘 못하면 이게 이제 들쭉날쭉하겠죠. 잘 여러분들이 파이패팅을 해서 농도를 잘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DNA의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있는 정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추출된 DNA를 정확히 정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스펙트로포토메타라는 것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DNA의 염기는 공명 구조를 가지는 화학적 특성상 UV를 흡수하게 됩니다. DNA 자체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60 나노미터의 파장에서 나타나는 옵티컬 덴시티 값, 그러니까 260 나노미터에서 얼만큼 많은 양의 고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DNA 양과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OD 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DNA 양을 일반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단백질은 아로매틱 아미노 액시드 때문에, 방향족 아미노 액시드 때문에 UV를 마찬가지로 흡수하는데 단백질의 존재를 확인하는 파장은 260이 아니고 280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OD 값을 260에서 재고 또 280에서 재서 두 값을 나눈 값, 그 값은 추출된 DNA가 얼마나 순수한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얼만큼 오염이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60, 280의 값이 1.8 이상이면 매우 순도가 좋다고 이제 취급을 하는데, 1.8 이하일 때는 단백질 오염이 의심되는 그런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OD230도 재는데, 이거는 뭐 카보하이드레이트나 또 추출 과정에서 남은 피놀 오염 그런 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OD 값이 260, 230의 값이 2.0 이상인 경우가 아주 순도가 좋다고 취급을 하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자, 스펙트로포토메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피 이상의 그런 DNA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런 큐벳에 이제 DNA를 넣고 빛을 파장에 따라 비춰주고 여기서 디텍터가 얼만큼 빛을 흡수하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볼륨의 DNA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스펙트로포토메터에 전통적인 스펙트로포토메터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를 희석해서 볼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측정한 다음에 다시 10을 곱하고 100을 곱하고 해서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전통적으로 이제 취했습니다. 좀 이따 이제 큐벳을 보여줄 건데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거기에 반해서 최근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죠. 뭐 최근까지는 아닌데 한 10여 년 넘게 이제 이미 지났는데 요즘은 스펙트로포토메터 대신에 이제 나노드롭이라는 기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같은 이제 원리에 의한 거지만 측정 볼륨이 1 마이크로리터 정도에서도 정량이 가능하므로 굉장히 소량의 정밀한 측정이 이 나노드롭이란 기기에 의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노드롭에 의해서도 한번 DNA의 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로포토메터, 전통적인 스펙트로포토메터는 소량의 DNA 정량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도를 너무 희석해 놓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오차 범위가 확 커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스펙트로포토메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을 큐벳이라고 부르는 요 사각형 이 용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볼륨입니다. 그래서 1ml 정도의 부피가 필요하고 또는 이렇게 작은 큐벳을 볼륨이 작게 측정할 수 있는 게 큐벳을 갖고 있어도 적어도 뭐 200 마이크로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측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노드롭이란 그런 기계를 이용을 하면 여기에 한 방울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탁 레버를 내리고 엔터를 딱 치면 그래프가 샥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 측정값 260이라 그랬죠. 260 OD 260 값이 측정이 되고 거기에서 절대 농도가 DNA 절도 농도가 계산이 되면 104.5 나노그램 퍼 마이크로리터의 농도를 갖는 여기 260에서의 피크값 이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260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260, 280 또 260, 230이 바로 측정이 돼서 DNA의 이제 컨타미네이션 순도를 동시에 측정하게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